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이건 뭐냐? 문 박차고 사장 나와라 떼쓰는 거냐? 라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영수회담 논쟁이 여야 사이에 펼쳐졌는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의 마지막 날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특별 편성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영수. 동아일보가 오면에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영수회담 논쟁 중인데 여당 위기모면용이다. 야당에서는 정쟁으로 몰지 말라라고 논쟁 벌이고 있습니다.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8번째 요청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상황이 기존과 달라진 거 없다라는 부정적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을 한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1초 조선일보 8면입니다. 윤 대통령이 연이후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북한이 도발할 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연천 최전방 부대 철책도 둘러봤고요. 이렇게 장병들과 함께 장병들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 통화도 했습니다. 장병들이 상당히 즐거워하는 표정입니다.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사하라라는 1초.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등.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수출 살아나나? 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 흑자 2년 내 최고 반등. 불황형 흑자 속에 이 수출이 깜짝 반등을 했습니다. 희소식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mRNA. 한국경제 2면입니다.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 mRNA 백신 주역들 품에 돌아갔습니다. 커털린 커리코, 드루 와이스먼 박사가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안 된다고 홀대봤던 기술이었는데 코로나가 찾아들면서 각광받는 기술, 결국 노벨상까지 품에 안았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연휴의 끝자락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출신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이 대표는 단식을 멈췄고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영수회담 요구,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벌써 8번째라는데 여야 사이에서는 영수회담 논쟁 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시작하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입니다.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 멈추고 민생 얘기를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른바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건데요. 이 대통령실 입장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거절당하면서 다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무슨 영수회담을 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또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8월이었으니까 다시 영수회담 제안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번 뒤집은 셈이 된 겁니다. 영수회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 이 사실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사례는 최근에는 비교적 없었는데 이 대표는 어떤 노림수일지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죠. 먼저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네. 일단 말을 다시 바꿨어요. 영수회담 제안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영수회담을 들고 나왔는데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방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네. 예를 들면 당장 2달 전에만 해도 영수회담 제안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2달 만에 입장을 바꿔서 영수회담을 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달라진 사정이라고 하면 본인의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수회담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면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대로 좋을 거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또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손해볼 거 없다. 손해볼 건 없죠. 근데 8월 달에 갑자기 나 이제 영수회담 제안 안 해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2달 만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것이고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은 이 꽃놀이패를 활용하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다, 스스로도. 저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나는 무죄야라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면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자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마음속에 신경이 쓰였다.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네네.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무죄 같은 외형을 국민들께 비추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또 꺼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오는 민생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이라는 말을 앞에 내세웠을 때는 항상 그 뒤에 뭔가 다른 게 항상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3월에 임시회를 개최할 때 우리가 민생 챙겨야 되니까 임시회 개최합시다라고 해놓고서는 임시회 열어서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갑자기 어디 지방에 있는 시장 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민생 챙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임시회를 열은 것이 실제로는 민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임시회를 통해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목적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민생이라든 키워드를 꺼낸 것은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은 현존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방탄의 완충작용 같은 것들을 이번에 노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영수회담 제안 않겠다. 8월에 이 대표의 발언. 영수회담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에 달라진 건 이 대표가 구속될 뻔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여당에서는 무죄 코스프레 하지 마라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는 여당의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말을 뒤집고 다시 영수회담을 들고 나왔는지 이번에 민주당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일단은 영수회담이라고 지금 이제 모든 언론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히 영수회담 말고 다른 표현을 쓰기가 이게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아마 대개의 경우 영수회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검사적 마인드 또는 검사 캐릭터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정치적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당 대표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 분립 국가고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당이라는 존재 자체를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구나, 부정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당은 어떤 존재죠? 정치적 경쟁자이긴 하지만 반대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상대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요소야대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야당이 싫다고 할 정도로 만나서 경제와 민생, 남북관계, 외교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덕이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당을 대화와 타협, 조정, 조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없애버려야 되는 또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정말로 야당이 아니 그만 좀 만나자.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만나서 도와달라 또는 양보해달라 또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이것만은 합의해달라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여야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챙기기에 영수회담 하자라고 굉장히 수차례 요구한 것에 이 진정성을 두고 논란 중인데 여당에서는 저 진정성 없다, 방탄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영수회담을 하다면서 이 총리 회의만, 장관 회의만을 퍽하면 들고 나오면서 장동혁 대변인 논편이에요. 또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야 당대표 만나자라고 한 것에는 또 이 대표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문을 발로 박차면서 사장 나와라고 고함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비유를 지금 여당에서 쓰기도 했어요. 진정성 없다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 타협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특히 여야, 특히 이제 야당이 굉장히 의석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 타협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정 운영하려고 하면. 근데 대화 타협이라는 것이 사실은 뭔가 서로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폭주한다고 하면서 탄핵하려고 하고 해임권을 막 내면서 야 대화하자 이건 협박하면서 대화하자는 취지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한 가지요. 그 정치인은 사실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7번째 하고 이제는 영수회담 하자고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왜 또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뭐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 정치인은 자기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만 좀 말 좀 바꿔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화 타협을 하려고 하면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탄일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우면서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 영장 기각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아직 구속영장 청구서에 잉크도 아직 안 말랐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하지 않겠다던 영수회담제를 왜 들고 나오는지 그건 우리가 볼 때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버려두고 나 대통령부터 먼저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을 풀려고 하면 같은 동등급에 있는 여당 대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무조건 대통령 나와 만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의 김기현 대표는 이제 나와 같은 급이 아니다. 나는 이제 어쨌든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급이다, 동급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거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같이 맞짱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산됐잖아요. 김기현 대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계속 이건 무시하면서 나는 뭐 여당 대표 정도는 만날 필요 없고 난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사람이야. 난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너 정도는 만나지 않아. 이런 그런 뉘앙스가 좀 보여요. 그러면 그게 과연 본인이 민생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해결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 이거 사장 나와 이거다. 그렇죠. 사장 나와. 네. 다 필요 없어. 네. 상무, 전무 아무 필요 없어. 저희 사장님 딴 데 가셨는데요. 저희 사장님 연천 군부대 가셨는데요. 사장 나와라는 거다라는 이 여당의 비판. 민생을 지금 내팽개치고 있다라는 야당의 비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아주 나랑 먼저 만나자. 그렇게 민생 풀고 싶으면 여야 대표 회담하자라고 요구했는데 이건 정작 이재명 대표는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엉뚱한 데를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실 일이 아니다. 지금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 찾지 마라. 나랑 만나자라는 여당 대표. 일단 민생 풀려면 여야 대표가 만나는 그림도 좋을 것 같은데 성추윤 부의장님, 이재명 대표는 여당 대표는 만나기 싫으신가요? 아니요, 만날 수 있죠. 예, 그런데 예. 지금 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입법부의 다수당 또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걸 거부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대통령제의 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대통령제의 기본적 특징은 이원적 정통성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입법부의 대표들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따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 제도가 장점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 제도의 단점인 전국 교착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입법부의 다수당 제1야당 대표가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서 입장 없음 그리고 여당 대표의 입을 빌려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뒤에 숨어 계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절대 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숨고 계시거든요. 이거 나와서 당당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장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최근에 예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아무래도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검찰 수사 대상 여전히 수사 대상이고 뭐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어느 정도 단계가 낮춰졌으니 이래도 저를 안 만나시겠어요?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전 노림수가 있다. 저는 입법부의 다수당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에게 만나자고 하는 것이 왜 노림수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여기에 무슨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네. 대통령제의 이런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의 이런 기본적 원칙들을 좀 너무 도외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치훈 정치위 부의장하고 김재수 전 비대위원에게 짧은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선 영수회담 요청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라면 지금 공식적 입장이 없지만 방금 예. 말씀드린 비공식 입장에 의하면 만나셨겠죠. 네. 김재섭. 저는 당연히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네. 대표였다면 만났을 거다. 왜 그러냐면 앞서서 이제 그 어떤 영수회담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틈만 나면 지금 정부를 향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비판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조건 없이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본인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테이블 위로 올려놨을 때 대통령은 여기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상하고 말을 안 해도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저를 수사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어. 뭐 정적 주기를 그만하십시오. 그럼 거기에다 대놓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만하겠습니다. 내지는 계속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테이블 위로 가지고 올라오는 순간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 부적절하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정말 민생 얘기만 한다. 뭐 딱 특정 현안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만나자 그랬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거 또 다른 방탄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되냐라고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보시죠.
자, 먼저 여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다.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신북 채탁이 의심되는 회담이다. 방탄 전략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이번엔 민주당입니다. 민생을 물었는데 정쟁으로 답한다.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하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이 대통령과 야당 총재 영수회담은 이거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 때나 있었던 방법이다라며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특히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 2019년이면 그리 먼 과거도 아닌데 과거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다. 이 대표가 제왕적 총재는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죠. 예. 아마 홍익표 의원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아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아마 맞습니다. 예, 문재인 그렇죠.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공수가 바뀐 거예요. 야당이 되니까 이제 저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특정 진영에 또는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당선되기 전까지는 특정 진영과 네. 특정 정당의 후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 국익의 옹호자, 국익의 대변자로서 대통령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극한 투쟁을 벌이던 야당 대표와도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다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뭐 다양하게 뭐 논리를 갖다 붙여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데 그게 사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박수치는 장면은 뭐냐면 극한 투쟁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야당 또는 야당 대표, 야당 의원이 됐던 야당 정치인을 대통령께서 폭넓은 이 품이 넓은 그런 이제 포용적 리더십을 가지고 머리를 자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박수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높게 올라갈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마치 대통령 선거 시즌 2를 치르듯이 이렇게 하는지 저는 집권 여당 또는 대통령의 어떤 좀 이게 좀 속 좁은 이런 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말 정말 필요 없습니다. 만나고 더 자주 만나고 만나기 싫다. 정말 좀 그만 보자라고 할 때까지 만나는 자세와 태도를 보이면 정말로 국민들께 박수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홍익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영수회담 요구,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그거는 제왕적 총재나 하던 것이다라고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거부를 했었는데 이 공수가 좀 바뀌긴 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좀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근데 야당의 대표 다음이 원내대표 아니에요? 물론 최고위원들 있지만. 네네.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렸어야죠.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게 제왕적 총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권위주의인 거다. 그리고 그때 영수회담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했던 말을 또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내대표 아무 얘기 없이 저 영수회담을 던졌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틀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본인 페이스북에 툭 하고 영수회담 글을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 상의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저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편은 이해가는 측면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기존의 야당 대표와 똑같다고 한다면 거의 뭐 일반적인 뭐 쭉 야당 대표 했던
그런 대표라고 한다면 당연히 만나겠죠. 사법 리스크가 없는 다른 야당 대표였다면 그렇죠. 만났을 거다. 만나서 좀 부탁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공약 이행하려고 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도와주세요. 이거 당연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종전에 이제 원내대표를 사임한 뭐 박광온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라면 만났을 거다.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이 2번이나 청구됐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 혐의자하고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또 만났을 때 만약에 야당 대표로서 만나게 되면 일종의 영수회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로 정통성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감경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고 여당이 인정하는 야당 대표로서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그럴 거예요. 몸 추스리고 사법 리스크 해결하고 그리고 만나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지금 영수회담 요구하며 간볼 때 아니다라고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최재선 전 정무수석이에요. 영수회담 말고 정권과 싸워야 할 때다. 대통합, 대탕평, 민생 구하기 위한 정책 행보를 해야 할 때다. 간볼 때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다소 좀 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간볼 때 아니다. 지금 당내 상황이 이른바 친명계, 비명계가 나뉘어져서 상당히 지금 극한 대립 중인데 지금 이렇게 간볼 때 아니다. 간볼 때 아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이게 간볼 때 아니다라는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간 보지 마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내가 간을 볼지언정 왜 나한테 간 보지 말라고 해. 근데 간을 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간 보지 마 이러면 나는 간 본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간 보지 마. 이리 들어도 저리 들어도 기분 나쁜 표현. 간 보지 마라. 표현이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간 보지 마라 또 그런 그 정권과 싸울 때다 여기에 지금 헤드라인이 좀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 저는 최재성 전 수석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당내 통합을 해야 된다. 당내 통합을 하고 나서 정권과 싸울 때다. 앞쪽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먼저다? 통합이 먼저다.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의 전 키워드는 과연 여야 중에 누가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승부가 갈릴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작년 대선 이후에 여야가 지금 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지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내년에 있는 총선 전국 선거에서는 강성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도 확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스윙 보터의 마음을 누가 얻을 것이냐. 그러기 예. 위해서는 민주당이 당내 통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내년 총선에 이 스윙 보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다가 지금 등을 돌린 이 두 세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거기 때문에 최재성 전 수석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재성 전 수석의 쓴소리가 맞다. 매우 적절한 발언. 저는 이 발언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내 통합,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당내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전통적 보수 지지층들은 매우 자존심이 세고 자긍심이 센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능력 있는 보수, 국정 운영을 잘하는 보수, 이거에 대한 자긍심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지지하셨던 건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능력 있는 보수가 깨지고 있거든요. 무능한 모습, 뭔가 대처하지 못하는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인사를 좀 넓게 본인의 좀 가까운 사람이나 잘 싸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본인과 좀 색깔이 달라도 방향이 달라도 좀 더 탕평적인 인사를 해야 이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재성 전 수석께서 저는 그 민주당에도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대통령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을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현 행보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통합, 당내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성춘 부의장도 하는 건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을 향해서 고름에 빗댔습니다. 진짜 통합이 안 되는군요. 고름. 아니 동료 의원을 어떻게 고름에 빗댈 수 있을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가결파 의원들 지금 고름에 빗댄 겁니다. 좋은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색출하고 찾아내서 고름은 짜내겠다. 그게 망고의 진리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외상값 치르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런 정청래 최고위원 등 비롯해서 지금 가결파 숙청하자라는 친명계 의원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할 때가 아니다. 간볼 때 아니다. 비판한 거예요. 퉁치고 합, 통합과 퉁합은 다르다. 어딜 퉁쳐? 고름.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외상값 치르자. 자, 정청래 최고위원 안 끝나요. 만약 구속영장이 가결되었다면 이 대표 사퇴하라고 즉각 주장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기각됐다. 그럼 가결, 사퇴를 꿈꿨을 가결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라며 글을 몇 개를 올리신 겁니까? 여기까지입니까? 아, 이게 그 듣는 가결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이거든요. 고름. 전재수 의원님, 이게 동료 의원들끼리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고름이라니요.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 1등을 한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데 뭐 저런 표현은 가결파들에 대한 당원 또는 지지자들의 어떤 분노 네.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낸 그런 이제 가결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 이게 그 가결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지지자들의 마음을 담아내야 될 그런 이제 의무가 지도부에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 좀 과한 것처럼 보여도 이해할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얼마든지 비판은 가능합니다만 이게 표현이 고름에 빗댄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지도부의 구성원으로서는 이게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뭐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도부는 조금 더 절제되고 조금 더 톤 다운 시켜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안 해도 될 용어를 쓴다든지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조금 좀 톤 다운 시켜서 조금 더 좀 절제된 표현으로 지도부에 걸맞는 그런 이제 표현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을 필두로 이 친명계 의원들의 가결파 의원들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친일파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상값 얘기 나오고 이제 고름까지 나와서 고름보다 더 나올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보다 더한 게 있을까 싶은데 친명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가결파 숙청의 메시지를 연일 내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상의 묵인 동조다. 이런 민주당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마 최재성 전 수석의 그런 메시지에도 이런 기류가 좀 감지된 게 아닐까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비명계 5인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사불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름에 이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이상민, 서른 5인 출당 징계를 요구했어요. 조정식 사무총장 사퇴도 요구했어요.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요구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이 숙청의 단계에서도 거의 뭐 끝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름을 짜내야 되는데 사퇴, 출당, 불출마. 저는 좀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논란과 관련돼서 이 친명계들이 약간 집단 광기를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고름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고 의원 개개인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법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명단 다 올려서 고름이라고 좌표 찍어서 공격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서는 뭐 저 가결파를 고름이라고 부르겠지만 유구한 전통을 가지는 민주당 입장에서 누가 살이고 누가 고름인지는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살이고 누가 고름이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게다가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민생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이 지금 집에 불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친명계와 비명계를 나누고 갈라치기를 하고 비명계들을 숙청하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통합 메시지를 그전까지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을 공격하면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예를 들면 뭐 이원욱 비명계라고 불리는 이원욱 의원의 어떤 사실상의 개딸들의 테러에 있어서도 거의 방관하는 모습.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거 말고는 실제로 당내를 제대로 통합하려고 했던 적이 이재명 대표는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없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두 마디씩 지금 단식 과정을 회복하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현안인 친명과 비명 간의 통합, 화합, 당내 갈등 봉합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계속 지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지 정작 통합, 민주당 내 갈등 봉합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사이에서 이 검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논쟁 중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건 비교적 심플하게 해소될 수 있는 논쟁인데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여야가 논쟁이고 민주당과 검찰이 입장이 다릅니다. 한동훈의 돌파구라는 주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휴 반납하고 보강수사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도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단계다. 연휴를 반납하고 보강수사. 쉴 자격 없다. 검찰 내부에서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달 말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단계.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총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376번이나 압수수색하고 물증을 못 찾았다면 조작이다라는 박찬대 최고위원의 공세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무슨 376회냐, 그것도 조작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일단 민주당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지난 1년 6개월 압수수색만 376차례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돼서 확인된 것만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이 46회였습니다. 이에 비해 8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376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서도 물증을 찾지 못했다면 애초부터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은 36번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입장문, 대정동 위례 10번, 쌍방울 대북 수송금 11번,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성남 FC 각 5번, 총 36번이다. 376번, 376회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문을 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의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376회는 명백한 사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냐? 라며 재반박.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게 말이죠. 40번이냐 30번이냐 정도의 차이라면 이게 논쟁이 붙을 수는 있어요. 40번이냐 30번이냐 10번 오차 범위가 10번 안에서. 근데 이게 워낙 커요. 376차례랑 36번이랑은 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자, 뻥튀기 하려고 하는 자, 또 이걸 줄이려고 하는 자 어떤 주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간부터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이전부터 검찰이 해왔던 수사 모든 걸 압수수색을 회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우리가 새로 이제 수사팀 꾸렸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1년 6개월이고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6개월, 검찰 주장하는 것은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과 1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단 기간에 인식 차이가 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이럴 압수수색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왜냐하면 지금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윤석열 사단에서 376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사단에서 압수수색한 건 376번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36회인데 이 36회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의 압수수색까지 다 합친 거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관계 있는 압수수색. 예.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봐야 하고. 범위도 좀 다르다. 범위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군 역사의 최고의 토착 비리 아닙니까? 두 번째 조폭과 어떤 정격 유착이단 말이에요.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른 사건과 같이 10번, 20 압수수색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52명이 불구속 기소됐어요. 20명 이상이 구속됐어요.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52명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명의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 압수수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무실 압수수색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3번이에요. 예. 이거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연관된 게 또 나타나요. 그럼 압수수색 한두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럼 1인당 한 5번 한다고 해봐요. 예. 관련된 게. 또 그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250번이네요. 52명 따면 250번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다지 많은 건 아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크게 보고 또 해야지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이만큼 이재명 죽이기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사를 검찰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 열심히 검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시각차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죠. 예. 김광산 검사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왜 이런 횟수 차이가 나왔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 52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을 통상적인 관례로 5번씩 압수수색을 해도 260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376차례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 횟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일단 기간의 차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본인에 국한된 압수수색이냐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냐라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압수수색 차이는 크게 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압수수색 횟수를 검찰이 반박을 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처해 있는 난처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확한 증거와 물증, 법리가 있었으면 이게 주변인들, 주변 참고인들,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가 없죠. 주변 참고인들, 주변 사람들까지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정확한 증거와 물증이 아니고 어떤 정황과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압수수색 횟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거와 물증이 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정황과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말하자면 필요한 진술을 얻어낼 때까지 필요한 사람들, 관련자들, 참고인들 계속해서 소환하고 압수수색 해왔다라는 반증을 오히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기재부가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환경부, 노동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검찰만이 이렇게 수백 회의 압수수색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만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정치적 경쟁자를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심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2년간의 검찰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 횟수를 가지고 이례적으로 검찰이 반박을 한 것은 정말로 2년 동안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장이 기각된 그런 아주 곤란한 처지를 반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 윤 대통령에겐 한 장관을 파면하라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에 대한 탄핵 소추 국감 끝나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확정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렇게 꺼내야 될 카드인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문제는 탄핵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범죄자로 확정을 하고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도 사실 피의사실 같은 경우를 노출을 시킨 거거든요. 예. 이런 과정들이 탄핵을 추진해야 될 충분한 어떤 논거도 되고 상황도 됐다. 영장 기각됐으니 장관 물러나라. 안 물러나면 우리가 탄핵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에서 장관님 파면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한동훈 장관의 탄핵,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의견 바로 들어보죠. 성치훈 부의장님. 이 영장이 기각됐으니 법무부 장관은 탄핵하겠다. 이게 어떤 논리인가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다. 수사와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뭐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뭐 저희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또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미 정치적 탄핵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선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잘 못하고 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인사검증관리단이거든요.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하겠다. 장관 후보자 대법원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돼서 나오고 있는 인사참사 어디서 지금 잘못됐습니까? 기본적인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책임은 한동훈 장관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철저하게 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그리고 지금 뭐 김행 장관 후보자 다들 기본적 인사검증이 너무 부실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보면 해선 안 되는 일을 했고 또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상황이 맞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가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 다른 장관들에 대한 탄핵 시도에서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한동훈 장관은 만약에 이번에 또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될 경우 오히려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본인이 못했던 일 해선 안 되는 일 했던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공세를 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탄핵에 대해서 실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국무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인가라는 논란으로도 이어집니다. 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가결했지만 헌재에서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걸 기각시켰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탄핵 사유로 하면 이 헌법에 반하는 중차대한 흠결을 국무위원이 저질렀을 때
탄핵이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이 대표의 혐의를 이른바 한 장관이 확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과연 위헌적인 흠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수습 비대위원님 아니 탄핵하라 민주당에게 이런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 때처럼 제발 탄핵해라. 탄핵해서 헌재에서 기각되면 한동훈만 영웅된다. 탄핵해라. 뭐 이런 입장도 좀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180일 정도를 두고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앞으로 180일 이후에 선고가 내려진다고 했을 때 180일이 언제입니까? 총선 바로 앞두고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을 해버리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가게 됩니다. 민주당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자랑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한테 역풍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거라고 보지만 저는 민주당이 절대로 한동훈 장관 탄핵으로 힘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속내는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때도 보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가결이 되는 순간부터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정지됩니다. 앞으로 180일 동안, 길게는 180일 동안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은 일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소위 말하는 돈봉투 사건, 뭐 코인 사건 등등으로 각종 범죄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가장 좋아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는 힘자랑까지 간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마 속내로 있을 거라고 보고 한동훈 장관이 공백으로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 저는 뭐 지지부진하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종 뭐 돈봉투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저는 분명히 차질을 빚게 될 건데 아마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하면 그런 효과를 노리고 총선 전까지 최대한 사법 리스크 우리가 전면으로 드러나게 하지 말자. 일단 한동훈 장관을 뒤로 밀어버리자라는 생각이 아마 감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탄핵해라, 해봐라 라는 김주섭 전 비대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군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 한 사람에게 막타 몰아줘서 영웅 만들어다 역킬당하고 이재명만 살아난 꼴. 게임 용어인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몇 장 준비해봤습니다. 범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론조사고 범진보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는 누가 적절한지 여론조사 각각 실시했습니다. 이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차기 권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앵커가 직접 여론조사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실은 이제 선거철이 되면 뭐니 해도 여론조사의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론조사들도 좀 정확도를 높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정확도를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건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입니다.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결과 공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14%, 홍준표 대구시장이 11%, 오세훈 서울시장이 8%, 이준석 전 대표 7%, 원희룡 장관 6%, 안철수 의원 3%. 요 순으로 범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광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보수 영역에서는 한동훈, 점점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범진보 진영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42%로 이 범진보 영역에서는 뭐 압도적입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뽑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42%. 그 뒤를 이낙연 전 대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15%, 그리고 김동연 8%, 나머지 기타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와 진보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2명이 떠오르고 있는데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이재명 지금 수사를 당하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야, 이게 공교롭네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결에 이어 한동훈, 이재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진보와 보수가 양극단은 이제 대립적이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에서 특히 상당히 좀 강성 보수층에서 지지를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 당연히 뭐 진보 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데 사실은 뭐 영장도 신청을 하고 불체포 특권도 뭐 포기하겠다 했는데 또 말 받고 해도 저렇게 지지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 보면 뭐 한편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뭐 저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좀 제 생각으로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스윙 보터들이 지지받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합 되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뭐 아직 대통령 선거는 많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저 여론 결과를 보면 저는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보면 좀 힘든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좀 약간 통합적이고 뭔가 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고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그러한 민생을 앞세우는 이러한 좀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다음 대통령의 뭐 결정지다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론조사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이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특정 진영에서의 어떤 대권 주자로 부상하기 위해선 특정 지지층들의 집중적이고 열광적인 지지를 입어야만 그 진영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서 봤던 이 범보수 진영에서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의 그 지지율을 그 내면을 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분석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 지지층이 범보수 대권 주자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자, 이 전체 범보수 진영에서 21%의 지지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21% 한 장관을 지지한 사람 중에 47%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사람들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2%의 지지층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지층 절반 정도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의 24%가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현재 보수층에서 유승민 전 대표의 지지세가 굳건하지 않다.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비슷비슷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10%를 흡수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못한다라고 평가한 12%도 홍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수용폭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이도저도 아니다라고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비슷한 패턴, 하지만 확장세는 그보다 약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 중 17%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재수 전 비대위원님, 네. 그럼 누가 유리한 겁니까?
지금 저희 대통령 선거 경선하는 과정이나 이런 선거 룰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로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지를 얻어야지만이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도 확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의 떡처럼 되는 것이지 결국 보수 지지층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경선 룰을 좀 따져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차기 후보로 될 가능성은 지금 저 여론조사 지지율만 보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경선 룰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들 가운데서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요새 유승민 전 대표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좀 배치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로서 이제 사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여론조사 몇 장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추석 연휴 가장 뜨거운 뉴스 3가지의 주인공은 누굴까?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조국 전 장관입니다. 요즘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총선 출마냐? 2심 판결이냐? 뭐가 먼저일까? 이 변수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도 결정될 듯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현재 검사가 윤석열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1.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도 수사하라. 양평고속도로 얘기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는 완전 개소리다라며 굉장히 격앙된 개 XX라는 격앙된 표현까지 조 전 장관이 들고 나왔습니다. 개 XX 소리 라는 격앙된 표현. 사실 조 전 장관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2심 유무죄가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적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과연 총선에 출마조차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성치훈 부의장님, 개 XX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 총선 출마라든지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관련된 거, 양평 고속도로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런 것들 왜 수사 안 하냐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할 때마다 의원님은 의원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저희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요라고 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좀 격한 땡소리라는 표현까지 이례적으로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격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서 공정의 이미지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고 살아있었던 권력, 그러니까 사실상 죽은 권력, 과거의 권력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로 당선되신 분이 왜 과거에 했던 발언을 지키지 않냐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때 좀 격앙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그런 좀 이례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다거나 오히려 저런 발언들이 저는 재판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좋은 영향은 안 줄 거다. 왜냐하면 재판부에 저런 발언들이 절대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조 전 장관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출마해야 된다.
부적절하다. 출마는 뭐 본인의 당사자의 자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범진보 진영, 뭐 민주당 진영에 이것이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도 조국 전 장관이 만약 출마를 하더라도 뭐 민주당의 그 간판을 걸고 나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본인 개인의 그런 판단과 심판을 받기 위한 선거를 나가실 것이지 뭔가 민주당과 함께하는 선거를 나가시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민주당 이름 걸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안 났으면 좋겠다. 그건 그 판단을 좀 신중하게 당에서도 해야 되고 조국 전 장관도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과연 민주당의 간판으로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뭐 무소속 간판 아니면 다 제3의 깃발을 들고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짓궂은 질문을 성추현 우리 부의장님께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해봤는데 조국 전 장관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도 근데 총선 나오던 건 좀 이런 기류가 실제 있어서 성추현 부의장도 상당히 좀 곤란한 난처했을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웅, 조국 씨가 공정한 수사하라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신호위반 차량 보고 욕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씨, 공정과 정의는 저희가 잘 지킬 테니 재판이나 잘 받기 바랍니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김웅 의원이 이렇게 썼어요. 조국 씨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런 사람이 누굴 비판하냐라는 김웅 의원의 비판이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조 전 장관이 드디어 내면에 좀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개소리. 참 조 전 장관의 이미지가 맞지 않죠. 그전에 얼마나 젠틀하고 서울대학교 교수 그러면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얼마나 바른 말만 많이 했습니까? 뭐 A에 깍듯한 그런 얘기만 했죠. 근데 이제는 막 가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정경심 교수 뭐 이미 확정됐죠. 자기 재판이 있죠. 딸까지 기소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들까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머리를 좀 낮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출마 얘기 나오는데 뭐 출마하건 안 하건 본인의 자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까 김 의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집안이 저렇고 본인이 입시 비리 상습적으로 허위 문서 작성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비리 많이 했잖아요. 징역 2년 받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개소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공정이랄지 다른 사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과연 정신세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사실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서 저렇게 SNS를 하면서 이제 방송을 타는 것도 일종의 좀 즐기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참 뭐 개소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없네요. 예. 김재석. 네. 그 뭐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들춰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 조국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가지고 빗대고 와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무래도 궁색하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형법 교수님이셨거든요. 서울대학교니까. 예, 근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형법 교수인 만큼 불법에는 평등이 없다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 학생들한테 가르치셨을 텐데 어디 다른 불법을 가져와서 이 불법을 비교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실 본인이 가르쳤던 내용과 본인의 전공한 내용과도 맞지 않는 내용들을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 출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고 예.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동안 민주당이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하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던 그 국민들이 비판한 위선과 내로남불의 어떤 정수에 올라와 있는 분이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출마하시고 제대로 된 평가 받으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있는 도봉에 출마한다. 저 뭐 연고도 있으신 걸로 압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인턴을 할 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연고를 따지면 그렇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예. 환영이다. 네, 저는 환영합니다. 예. 자, 이번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두 번째 주인공은 선글라스를 낀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때 군 장병들을 찾아서 격려했습니다. 연천 최전방도 윤 대통령이 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군 초소를 관찰했어요. 북한 도발 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지금 추석 연휴 때 윤 대통령이 굉장히 현장 격려를 많이 했어요. 소방서도 가고 군부대도 가고 특히 이제 연천 최전방 부대도 방문을 했고 군 장병들 부모님과 깜짝 영상 통화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군의 날 행사가 또 마침 이렇게 껴있어가지고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신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나오는 메시지들도 저는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한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이번에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우리가 북한에게 끌려다니듯이 이게 막 굴욕 외교 아니냐, 왜 이렇게 대북 관련돼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냐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여전히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화 정책이 대단히 좀 부적절했다라는 비판들도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장병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선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의 힘, 그다음에 국군들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강한 입장을 좀 천명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영상도 좀 보고 계신데 특히나 이제 25사단을 방문했어요. GOP 이제 최전방 경계부대잖아요. 철책이 순찰로를 직접 윤 대통령이 순찰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땅굴 전재수 의원님 뭐 또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지만 1땅굴은 이제 북한이 처음으로 땅굴을 파서 우리나라를 남침하려는 걸 우리 국군이 처음으로 발견한 또 땅굴이거든요. 그래서 그 1땅굴도 직접 대통령이 이제 순찰을 했습니다.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사실은 우리 부대가 우리 군 장병들이 뭐 지금도 해병대 후배들도 1초도 망설이지 않죠. 특히 이 연평도 북한의 포격 도발 때도 우리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원들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 포탄이 날아오는 이북 쪽 방향을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뭐 응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진 앵커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특히 이게 한반도 문제 또는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리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도의 이제 정무적 판단 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인데 사실은 단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사를 하라라는 이야기는 합참의장 정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은 군정을 담당하는 자리고 합참의장은 군영을 담당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군영을 담당하는 자리는 합참의장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군정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 듣기에는 야, 이거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고 그다음에 군사 대비 태세는 철저하게 해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뭐 속 시원한 말씀도 좋지만 정말로 강대강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이것으로만 지금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대화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이 특정 포털 사이트에서 아시아 게임 때 중국을 응원하는 응원 클릭 수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 한국 축구 경기 응원 클릭 수의 이상 현상. 특히나 남자 축구팀 8강전이 벌어지던 때 중국 이겨라라는 응원하는 클릭 수가 92%, 한국은 8%. 다음 사이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자 축구팀 8강전에도 북한 이겨라 70%. 여자 축구팀 조별리그에서도 홍콩 이겨라 91%. 중국과 북한을 응원하는 응원 경기 클릭 수가 압도적으로 다음 포털에서 나와서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에 중국 세력이 개입했다. 북한 개입까지 의심된다. 다음 측 클릭 응원은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듯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응원 클릭 시스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클릭 응원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다음 포털 사이트 측의 해명, 글쎄요. 이런 기현상을 설명하는데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도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어, 중국어 싸우고 한국어, 홍콩어 싸우고 한국어, 북한어 싸우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포털 사이트가 이제 네이버고 다음이거든요. 네. 네이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뭐 오히려 중국을 막 응원하는 클릭 수가 90%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상식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서 중국 이겨라라고 응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싶어요. 잘 다음에 대해서 잘 알까 싶기도 하고. 그건 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차이나 게이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또는 뭐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한대로 클릭하는 게 아니냐. 또 경우에 따른 이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말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좀 제한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건 단지 뭐 회원가입을 않고 클릭만 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결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이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해야만이 클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이랄지 세계 어디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중국 본토 그런 곳까지 와서 조작을 한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조선족이랄지 중국인들이 조작한 것이냐 이건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법적으로도 그 뭐 국가 표기랄지 이런 것들 지역 표기랄지 그런 것들이 좀 접속할 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뭐 어떤 제도적 시스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뜨거운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8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강서대전 D-8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부족한 돈 제가 채워 넣어서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 이루어내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이 밀집된 그런 지역의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얼마 전에 왔다 갔죠, 모아타운에. 그냥 왔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래 우리 당 출신이죠. 무도한 정권, 독선과 독주하는 정권, 압수수색만 하는 정권, 윤석열 정권의 확실한 경고장을 우리 강서구민께서 이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재보궐선거 비용을 두고도 여야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각 후보들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40억은 제가 1,000억은 넘게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40억이면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김태우 후보 측에서는 964억 먼저 토해내고 얘기해라 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7.25의 보궐선거 총비용
964억 원 먼저 토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유세 중에 김태우 후보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디 맞으신 거예요? 여기요. 그대로 한 대 맞았어. 그 아줌마 말리다가. 우산으로? 아니 주먹으로. 거기 현대 본인도 있는 걸. 네. 핸드폰도 건너오면서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건너오면서 뭐라고 해서 피했는데 여기 서 있는 아줌마가 우선 가지고 국민의힘이 그냥 때린 거예요. 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재수님, 그렇죠? 그럼요. 용납될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뭐 민주당원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더더구나 민주당원이라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수 비대위원님. 항상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저렇게 과격한 지지자분들이 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느끼게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강성 지지층인 개딸분들의 행동이 조금 더 폭력적이고 과격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때 국회에서 난동을 부렸던 뭐 2명의 지지자들 다들 기억하셨던 것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과격한 형태거든요. 항상 폭력이 좀 수반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런 식으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폭력 행위를 하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민주당 스스로도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나서 김진의 더 라방 라이브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고 있는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별도 유튜브 계정에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님과 김재수 전 비대위원과 김진의 더 라방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